현무 씨는 굉장히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일단 BTS가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는 지리적으로 뭐 이렇게 대박이 날 팔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긴 합니다만 세계를 지배할 힘은 우린 지리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다. 아니 마음이. 근데 요새 지리학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래요? 변화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아마 최첨단 이론을 지금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지리 영재. 요새요 이제 지오그래피의 시대를 넘어서 요새는 이제 커넥토그래피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넥토그래피. 네. 그래피. 커넥션, 그쵸? 연결과 지리를 합친 이 신조어가 지금 엄청 지리학에서 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죠. 이거는 구시대의 지리. 아 유튜브. 사이버. 인터넷.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구독자 수.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요. 23억 제가 확인한 바로는 23억이. 이렇게 점점 연결성으로 이 데이터와 사람 간의 이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이런 커넥토그래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 하는 것도 이거 약간 19세기 버전 맞아요.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지리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만한 땅덩이의 나라가 이렇게 적당한 기후대에 있으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후 좋지, 자원 많지, 뭐 네. 항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더라고요. 세계 이제 국토 순위로 봐가지고 제일 큰 나라 러시아, 그다음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다음 중국, 그다음 브라질인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고위도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캐나다 빼고 너무 적도 지방에 있는 나라, 브라질 빼고 중위도 국가, 그런 통일 국가, 한 문화권, 한 헌법을 쓰는 나라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도 이 50개 주가 다 하나하나가 나라다. 그럼 제 생각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 그런 주는 꽤 강한 뭐 유럽으로 치면 뭐 독일 정도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EU로 들어가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그렇다고 경제력이라고 하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버몬트주, 뭐 네브래스카주, 뭐 와이오밍주 이런 데가 강대국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다 미국이라는 나라로 한데 묶여 있고 거기서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쓰고 버몬트주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사업체를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체를 만드는데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게 미국의 힘 아닐까? 방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텍사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텍사스. 아까 이제 텍사스 때문에 사실 멕시코와 미국의 구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2016년 즈음에 막 뜨거웠다고 영국이 이제 뭐 브렉시트 막 얘기 나오고 그때 텍시트란 말이 나왔어요. 텍사스 분리독립. 분리독립하겠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가 생산하는 총 생산을 합해 보니까 연간 2천조예요. 우리나라 돈이 2천조. 그래서 순위를 해봤더니 이게 텍사스는 우리가 미국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북미 독립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누가 쑤시고 있냐면 멕시코 이주민들이 독립하자고 들쑤시니 반대가 된 거예요. 옛날엔 미국 이주민이 와서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자고 들쑤셔서 독립전쟁 했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들쑤셔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텍사스가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핫플레이스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 못할 때가 있는데 텍사스에 한번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었어요. 벌써 한 10년 전인가? 네. 근데 제 친구가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안부 메신저를 그때는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텍사스가 얼마나인지 아니? 그래서 아니 뭐 미국의 한 주니까 너 괜찮아? 그랬더니 텍사스가 남한의 6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북부에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한국으로 치면 대만의 태풍이 왔다고 서울 사람한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은 거라는 거죠. 일리 있다.
자, 텍사스가 얼마나 큰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 저기 유럽에 텍사스를 얹은 거예요 지금. 유럽이 나라도 굉장히 많고 역사도 깊고 우리가 아는 나라들 많잖아요. 맞아요. 독일, 스페인 뭐 많은데 지도를 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편이죠. 물론 프랑스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만 근데 텍사스를 올리면 거의 뭐 서유럽 다 먹었네.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야. 그런 규모. 어마어마한 사이즈네. 아까 미국 역사 얘기할 때 저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좋았는데 초반부에 루이지애나를 구입하잖아요. 근데 루이지애나를 구입한 게 미국사를 배울 때도 되게 강조하는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자국의 영토를 2배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할 때 보면 항상 되게 헐값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수치가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 루이지애나 영토가 지금 루이지애나 주보다 커서 82만 8,800제곱마일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구입할 때 구입비로 6천만 프랑 그리고 프랑스에 진 빚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1,800만 프랑을 더 줘요. 그래서 총 7,800만 프랑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현재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2억 2천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당 사실 저희는 평당 가격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공인중개사인데 뭐예요? 그래서 체감하기 되게 쉬우니까 평당 가격을 평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글쓰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0.41원이에요 평당. 그러니까 1원도 안 하는 1원이 아. 1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진짜 미국은 로또에 당첨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언제 또 계산하고 있었어? 되게 쉬워요. 단위 환산하는 그냥 식이어가지고. 이 두 분은 같은 별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김범준 교수님 숫자를 너무 좋아해. 순식간에 계산하시잖아요. 아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게 운도 계속 좋으면 실력이잖아요. 아, 네. 이게 뭐가 숨은 팩터가 없을까 이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그 미국 역사에서 진짜 미국을 완전 일으킨 영웅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더라고요. 일단 알래스카를 반대를 무릅쓰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막 수어대 바보치라고 놀리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국무장관도 그만하시고 한 5년 만에 돌아가셨나? 근데 이제 30년 뒤에 복권이 된 거잖아요. 이제 명예회복 됐는데 사실은 이분이요 진짜 대단한 게요. 알래스카만 사자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사셨어요? 그린란드도 그때 사자고. 아우. 아이고. 그거는 야, 아예 나 다 오늘- 묻혔죠 그냥.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린란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이지 네. 않습니까? 그것까지. 예언가 수준. 이분의 성경 증영이 정말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어디 아직도 그냥 놀고 있는 땅 없나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지리학자니까 너 부동산 잘하겠다. 근데 전혀 제가 이제 다르죠. 지리학자들 주변에 보잖아요. 뭐 이런 잠실이나 반포에 이런 데 아파트를 못 사셨어요. 교수님들이 돈이 있어도. 왜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한강이 범람원인데 거기 사면 이거 위험하다. 아 누가 그 땅을 살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알아도 병이야. 모르는 게 약이고. 아 근데 그 사실 미국이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이잖아요. 우리 저 통계를 사랑하시는 김범준 교수님이 또 저런 데이터를 들고 오셨어요. 이 큰 나라도 빛의 발길을 보면은 소득 수준이 파악이 된다. 그 왼쪽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세계 지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밤에 지구의 각 지역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합성한 그런 사진인데요. 두 지도를 같이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사막 지역 같은 데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그 사막에 해당하는 지역은 빛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브라질 같은 그런 밀림 지역 그쪽도 거의 커다란 까만 공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어둡고요. 아니 멀리서 봐도 우리나라랑 일본 엄청 막네 밤에. 예, 그러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네. 불빛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섬처럼 보입니다. 북한이 예. 아 북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가 발전한 곳이 위성 사진을 보면 밝고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측정하면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
정말 전 세계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균등한지 그런 것도 명확히 보이는 거죠. 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미국이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지리적인 혜택을 얻어서 지금의 강국이 됐다라는 게 아까 그 골자였는데 루즈벨트가 지리적 전략을 또 잘 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19세기에 스워드 국무장관이 있었다면 20세기에는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을 먹여 살린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미국이 안 좋은 시기였어요. 막 대공황으로 막 실업자 늘어나고 뭐 달러가치 폭락하고 막 사람들 너무 힘든 시기에 이분이 뉴딜 정책 딱 펴가지고 지역 개발하면서 실업률 완화시키고 근데 또 이제 전쟁이 딱 났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이분이 침착하게 라디오 방송을 하세요. 국민 여러분, 세계 지도 사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라디오로 하나씩 우리의 전략과 앞으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딱 안심을 딱 시키신 거예요. The Indian Ocean, round the Cape of Good Hope and back there to the Far East, and the South Pacific, from California all the way down there to Australia. These streets are not one-way streets. 이제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게 다 지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적으로 이 지리적 상상력이 탁월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 로또 당첨 뭐 이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빰빠밤빰빰빰빰빰빰 따라라라라 짱짱짱. 자동이네. 네. 자,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 나오는 이 도나우강이 다뉴브강인데 자그마치 2,858km랍니다. 강이 강이. 수많은 나라들을 거칩니다.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 많은 나라를 거쳐서 주요 도시들을 발전시켰는데 김범준 교수님은 유럽 하천과 아프리카와 중국 하천을 비교한 게 흥미로우셨다고요? 예, 아까 그 설민상 선생님 강연에서도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발전이 더뎠는지 그리고 유럽은 왜 발전이 빨랐는지라는 거 하천을 갖고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또 유럽하고 중국을 제가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서유럽이나 중국이나 다 평야 지대처럼 보이는데 네. 왜 중국은 이렇게 강력한 통일 제국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유럽은 왜 지금까지도 다양한 민족 국가들이 함께 존재할까?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하천은 많지만 하천들이 이렇게 서로 통해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통일된 제국이 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던 것 반면에 중국은 이제 그 양쯔강과 황하라는 커다란 강들이 그 대륙을 지나가고 예. 거기에 문화까지 건설해서 중국은 이제 통일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미 한참 전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 저는 유럽이 보면 서유럽이랑 되게 남유럽 쪽이 지리의 특징에 따라서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리적인 요건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북유럽 평원 안에 있으면서 센강이랑 롱강이 센강은 위에 대서양으로 나가고 롱강은 밑에 지중해로 흐르다 보니까 교역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이 있어서 스페인과도 분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춘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남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교역의 중심지인 서유럽이랑 이런 쪽이랑은 좀 고립되어 있는 멀고. 지역에 있고 여기 섬이 1,400여 개 정도가 된대요, 그리스에. 근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섬만 200여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수호를 하려면 방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남유럽이 굉장히 농업에 불리하고
또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양 최초의 문명이 그리스에서 꼽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환경이 여기서 우리가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 개척하자. 사실은 북극도 제일 먼저 온 게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기원전 300년에 갔대요. 우와. 또 그리스 상인들이 이제 무역을 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어서 지리학을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지정학의 아버지예요. 이 양반은 웬만한 거에 다 아버지야. 몇 개의 아버지인 거예요? 대가족이네, 관심이 대가족. 많아요. 근데 이분이 특히 지정학에 강했고 이파리만 보면 그 지역의 지형과 귤을 알아맞혀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애제자가 세계 최초로 알렉산더였대요. 네. 영재에서 그리스로 유학 가서 지리 수업을 딱 받고 자 스승님 제가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을 시작했고 가서 뭐 나뭇잎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식물학자한테 해가지고 표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이 분석해 주시고 여긴 이런데 이런 농작물 이런 데서 조금 더 머물면서 식량을 수탈해서 다음 분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에요. 그런 지리 정보를 집대성하고 또 프톨레마스의 세계 지도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 불리한 조건이 내가 안전한 곳을 좀 떠나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도 좀 얻게 됩니다. 그 이적 씨는 또 그걸 준비하셨다고요? 벨기에가 이제 식민 지배를 했을 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홍고가 뭐 유엔 인간 개발 지수 이런 거 뽑으면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데 70년대까지 벨기에 식민지 남아 있었고 저게 그때 고무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까만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무가 막 이제 비싸게 팔릴 때인데 어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이를 할당량을 주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고 또 못 채우면 발목을 자르고 어머! 그래도 못 채우면 죽여버려. 그것을 겪고 손이 한쪽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했죠. 맞은 것 같은데. 진짜 잔인하다. 아니 우리가 가축도 저렇게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또 학대를 당했을 것이며 그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바로 끝난 것도 아니고 한참 동안 더 이어졌으니까 지금 콩고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에 사실은 그 식민 지배를 했던 벨기에 그리고 그 유럽의 원죄가 얼마나 큰가 그걸 좀 피부로 느껴지죠. 기존의 강대국들을 위협하며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강대국, 이제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리의 힘에서도 중국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느꼈다고요? 일단 챕터 1, 1장이 중국이에요. 중국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챕터에 중국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니카라구아 운하를 만들고 있다. 저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항구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힘을 뻗치고 아프리카 지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저자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과 대등하게 겨루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자기는 본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걸 보면 중국이 거의 이제 비근하게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이 드라마로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유일한 주인공. 기사에서 이제 2년 전에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중국이 뭐 철도도 깔고 뭐 원유 같은 것도 채굴하려고 하고 뭐 구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자학원이라는 거를 세워요. 공자학원? 네, 2018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50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중국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중국 문화, 역사까지 다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네갈 어떤 학생이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세네갈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어가 공용어다.
합니다. 근데 원래는 제2 외국어가 영어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 중국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엔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화에서 첨단을 상징하는 코드다. 어머.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어딜 가도 차이나타운 없는 데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특히 화웨이가요.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나게 아이고야. 망을 깔고 있어요.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네. 뭐 전화도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왔구나. 근데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그러니까 개구리가 팔짝 뛰듯이 그래서 음. 립프로그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반발하는 세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으로 전기하고요. 그리고 바로 인공위성으로 해서 이제 망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폰이 딱 제공이 되면 바로 인터넷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 생략. 완전 생략. 그래서 지금요. 지금 실리콘 사바나가 생겼습니다. 사바나? 사바나. 그래서 케냐가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케냐가 옛날에는 그냥 무슨 동물의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IT 기술이 들어오고 또 이런 창업가들이 몰리면서 거기 아주 선두죠 중국. 핫한. 예, 근데 거기 이제 중국이 이제 대주는 거죠 뒤에서. 근데 이게 또 배경이 있는 게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아프리카 쪽을 조금 하대했어요. 좀 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그, 봐. 네,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을 원래 갔었는데 미국을 못 가게 되면서 비자가 이민법이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자 기준을 약하게 낮춰주면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한 거죠. 전 여기서 이제 니카라과 대운하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걸 읽으면서 100년 전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팔 때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중남미가 이렇게 굉장히 오목하고 그다음에 남아메리카가 있잖아요. 근데 지형이 이러니까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가려면 배가 원래는 남극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운하가 중남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생각했고 이거를 어느 나라가 하냐면 미국이 합니다.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에요. 원래 콜롬비아예요. 근데 콜롬비아 정부에서 좀 까칠하게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을 독립운동을 지원을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파나마고 말하자면 운하 때문에 생긴 나라가 파나마예요. 아 정말. 파나마 운하가 먼저이고 파나마 뭐 공사는 이제 나중에 지어지지만 운하 덕에 국가 생긴. 운하 덕에 국가가 생겼고 그 공사를 한 주체는 미군 육군이에요. 미군 육군이 파나마 운하를 파고 그리고 파나마라는 나라가 생겼지만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1999년까지. 세계의 정말 군사와 모든 물류와 이런 거의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를 미국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중국의 어떤 세계 진출 전략이 있다면 거기 말고 운하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잖아요. 파나마 바로 위에가 코스타리카고 그 위에가 니카라과입니다. 근데 니카라과가 굉장히 반미 성향이 심해요. 근데 몇 년 전에 중국의 어떤 통신 재벌이 니카라과 정부와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니카라과 대운하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재벌이 젊었을 때 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몰라요. 옹징이라는 중국의 통신 재벌인데 중국 국영전력회사가 어떤 자회사를 민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걸 어떤 37세, 30대 후반인 젊은이가 그 회사를 사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엄청난 갑부가 되는데 꼭 이 회사가 중국의 대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회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하. 우크라이나의 항만 건설 사업을 하고 니카라과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한다고 니카라과 가더니 그걸로 니카라과 정계랑 친해져서 바로 니카라과 대운하 사업권을 땁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하죠. 외신 같은데 이미 CNN에서도 막 의심하는 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끄는 회사 맞느냐, 공산당의 대리인 아니냐. 지금 이 합작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이 합작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중국의 다른 중국 다른 재벌이 거기서 또 그 사업권을 이어받는다. 근데 그 재벌도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눈 가리고 하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해봐야죠. 지금도 많이 의심을 하고. 머리 좋다. 그 제가 그 중국에 이 지리 교과서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고향 지리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각 성의 그 지리를 배우고요. 향토지리. 예, 그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9과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양지. 해양지라고 하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거 완전히 헬이죠, 헬.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다만 배워요. 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리. 근데 이 여행지리가요, 정말 전 세계가 골고루 정말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우주와 지구에서 이제 우주지리까지. 우와. 그러니까 와. 미국은요, 이미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제 뭐 땅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해양, 세계, 그리고 우주까지. 저는 오늘 김희재 교수님이 가져오신 지금 우주와 지구. 지구라는 이 책이 너무 위협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리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는데 이들은 해양지리를 떠나서 우주지리까지 배우고 있는 이 상황이니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네. 아주 굉장히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처음에 보면은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정학이라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일반 독자들이 지정학이란 말이 좀 낯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지정학이란 말에 너무 익숙하죠.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의 네, 지정학적 맞아. 위치. 지정학이 뭐냐면 지리 정치학.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만할 때부터 지리가 얼마나 정치와 외교와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뼈 아프게 느끼고 배웠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발만 더 나가면 금방 이제 시야를 더 확장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